사회과학부와 블록체인 좀 흥미진진한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회과학의 교수님이신데 블록체인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이 블록체인 업에 뛰어드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본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죠? 저는 이제 1학년 학생들하고 스마트 도시 이런 과목을 가르치긴 네. 하는데, 네. 원래 제가 전공 뭐 이쪽을 이제 학위를 따기 전부터 블록체인을 했어요. 아, 2013년 말에 박사 과정 중에. 2013년이요? 네. 와. 그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인터넷 찾아보다가 좀 그때 방학이었나? 뭐 그래 시간이 남아가지고 보다가 이런 게 있어? 비트코인이 있어? 채굴이란 걸 해? 재밌겠네 이러고서 찾아보니까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채굴도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손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eBay에서 중고 채굴기 조그만 걸 샀는데 네. 그게 이제 채굴 최선승이 안 나오는 거를 떨이는 아니고 비싸게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구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네.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채굴한 거 안 팔았으면 이익이었겠지만 팔았죠. 그때 네.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딱 했더니 그때부터 제대로 물려가지고 네. 독하게 공부를 시작했죠. 제가 네. 주식이랑 비슷하군요. 네.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와게 됐네요. 네. 이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코인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대중은 사실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이시니까 또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뭔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블록체인이 뭐냐? 보통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고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렇게 한번 말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그럼 인터넷이 뭐라 생각하세요? 라고 보통 반문을 하고 싶어요. 네. 인터넷이 뭔가? 우리는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인터넷이 뭐냐 물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잖아요. 네. 뭔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긴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이걸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근데 인터넷이 정보에 대한 삶의 방식을 변화했다면은 네. 이거는 가치, 뭐 어떤 경우는 돈이라고 하지만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특히 디지털 가치에 대한. 네. 네. 그 정도로 좀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가치의 방식이라면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디지털을 가치화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을 가치화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뭐 디지털을 가치화했다 아니면 네. 가치를 디지털화했다. 네. 또 말이 되겠죠. 네. 뭔가 아무튼 네. 그거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화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과정을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서 가격의 변동성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투자 또는 매매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가치화가 된 건데 어느 게 더 뭐랄까 근본적이랄까?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자산은 변동성이 있어야 그 자산이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코인이라는 게 먼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거래가 되니까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말할 네.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제가 처음 했던 채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이전에 가치를 변화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채굴이란 거는 전기를 사용하고 네.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디지털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 왜냐하면 전기 컴퓨터 이거 모두 우리 현실에서의 비용이거든요. 네. 비용이 들 만큼 사람이 아주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들어간 비용 밑으로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 거래된 가격을 봐도 채굴을 했던 그 비용하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네. 지금도 채굴을 하는 비용하고 얼추 그 위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인이 가치가 있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거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에 저는 이제 교수님보다는 훨씬 늦게 여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알고 난 후와 알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저의 커리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근데 여기에 빠져들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분산화된 원장,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탈중앙화돼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중앙화의 불편함, 그러니까 중앙화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자. 비트코인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빠르게 하자라고 하면서 약간 탈중앙화와 멀어지고 오히려 코인으로 투자를 받고 좀 더 자본주의 성향의 중앙화된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블록체인은 어때야 한다거나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게 맞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탈중앙화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여러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블록체인이 진짜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에서 좀 더 탈중앙화된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과 그 기업이나 뭐 산업에 대한 발전이 반드시 수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책을 2명 했잖아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랑 할핀이 둘이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 중앙화였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러다가 이게 성장하면서 탈중앙화라는 기치를 갖게 되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이렇게 신생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들도 중앙화 논란에 엮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누가 처음 나오는 게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프로젝트가 바로 탈중앙화 하면서 나올 수 있냐. 물론 그렇게 나와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많은 자본과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앙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 그거는 탈중앙화로 뭐 가는 것도 맞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는 걸 중요하게 하는 게 맞지만은 이걸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왜 이거를 탈중앙화라는 걸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탈중앙화 자체가 사실 완전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탈중앙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누군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네. 뭔가 그쵸, 계획대로 딱 흘러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정부의 의도적인 화폐 정책이나 네. 재정 정책 이런 것에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탈중앙화를 하지 않고서라도 이것이 구현 가능하다면은 당연히 블록체인은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아직 그 방법을 찾지 않은 못한 것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흡사,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민주주의 비유를 자주 하시는데, 네. 민주주의 같은 거죠. 민주주의가 좋고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필요하죠. 우리는 필요하다 네. 느끼지만은,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민감한 발언을 그랬는데 솔직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네. 민주주의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정의, 공평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탈중앙화도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데 네. 이걸 통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하고, 반대로 말하면 탈중앙화라는 거를 이념에 내세우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향하는 바가 진짜 탈중앙화가 지향에 대한 바와 어긋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네. 대신 역시 사회과학 교수님이셔가지고 사회과학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교수님께 좀 드려볼게요. 다 좋은데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으로 해서 쓰는 거 좋은데 왜 코인으로 해야 되냐? 그냥 원화나 달러로 하지.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 달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 설명할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안 쓰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은 코인에서 화폐라는 거를 내걸고 시작을 한 네. 거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가치를 전환하는 게 제일 처음 프로세스인 거예요. 닭과 달걀에서 나온 질문 답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디지털화 시킨 게 처음이고, 그거를 기록한 수단이 사실 분권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된 건데,
뒤집어서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마중에 놓고서 그다음에 코인이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가치를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이다. 핵심은 지금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코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코인은 당연하게 되는 거죠. 아,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레이어, 이 네트워크에는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정보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만 본다면은 블록체인 쓸모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DBMS 기술이 네. 훨씬 발전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술이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고. 근데 그 뭐 테더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도 정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뭐 왜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되는데 네. 다른 종류인데 뭐 두 개를 하나만 선택으로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트도 쓰고 이더도 쓰고 그러면서 달러 기반도 쓰고 그렇죠. 같이 간다. 네. 네. 저도 뭐 좀 그런 의견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블록체인을 한다라고 하면 또 많은 비난의 포인트가 부정적인 포인트가 에너지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전기를 쓸데없이 한 개의 장부를 만드는데 똑같은 장부를 여러 명이서 만든다고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야 돼? 라는 우려도 굉장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또 돌아갈게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강의할 땐 이래야 되더라고요. 반복을 해야지 주입이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역시 데이터베이스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 얘기가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렇죠.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가치라는 측면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 세상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이 이 정도의 전기를 쓰고서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시스템 만들 수 있냐 물어보면은 이만한 게 없거든요. 뭐 비자, 마스터카드 훨씬 전기 많이 쓰는 거예요. 그쪽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거긴 처리량도 많고 종류도 좀 다르지만은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리하고 있는 뭐 가치의 그 전송하고 수용하는 가치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에너지를 쓰는 양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높을 수 있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하나를 운영하는 것으로 치면은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처음에 채굴을 했을 때 판매됐던 가격이 결국 원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에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가끔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밸류에이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원가 베이스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고 부동산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원가에 뭐 건축비에 갖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컨텍스트가 깨지면 원가보다도 아래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옳다라고 주장, 뭐 해시레이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걸 꼭 옳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답해 주세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네. 이런 식의 채굴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원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35,000불 정도 되거든요. 네. 전기가 한 18,000, 7,000, 뭐 15,000에서 8,000 되고 미국으로 이제 채굴이 사업이 옮겨가가지고 관리비가 꽤 높아져가지고 합하면 한 35,000, 4만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원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채굴을 멈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가가 싸지는 거예요. 물론 팔면서 손해를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나 밸류에이션에 맞춰가지고 이 원가도 같이 변하는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측면이 있긴 해요. 수요 공급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앞에 질문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원가 밑에 파는 경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쫓기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파는데 대부분의 채굴자는 원가 위에서 팔고 원가 이하로 오면은 그냥 채굴을 멈추면서 아예 그냥 차라리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서 시장에 사는 게 더 싸니까는 그러면은 다이내믹스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평형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원가 베이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코인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원가 베이스가 잘 오는 그러니까 원가가 잘 오진 않아요. 보통 어떤 성장 기업은 안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PBR 1.0 이하로 내려오는 일이 흔치 않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기업은 늘 1 이하에서 머물러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원가 이하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뭐 4년에 몇 번 없어요. 4년에 몇 네. 달 뭐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분석하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락장에서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구나. 근데 해보니까 웬걸 채굴자들은 절대 손해 보는 적이 없더라고요. 네.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 자기들 원가 이상에서 팔아치웠더라고요. 기업형일 경우. 개인 같은 저 같은 개인들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네. 채굴 효율이 네. 낮으니까. 네.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해요. 가치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쓰냐, 그거. 어디다 쓴다고 무슨 가치를 교환한다는 거냐.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은 아직은 별로 없죠. 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랄까 인류학적이라고 하는 게 맞나 종교학적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쪽의 문제 같아요. 이 커뮤니티나 생태계의 문제인데 이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는 미래를 바꿀 기술이야 이러고 있고 아닌 사람들은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기술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게 가깝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예, 종교적이고 인류학적인 부족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야 이렇게 그쵸,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굉장히 저는 정확하고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 생각해요. 네. 사이비 종교다. 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그때 그걸 인정하시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사이버 종교래 역시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사이버 생각할 종교로 바꿀게요.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를 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고 앞으로는 뭐까지 기대한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결제나 이런 쪽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같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데에는 그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이제 좀 그 스케일링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결제 솔루션을 쓰고는 있어요. 보니까 네,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고 하지만 지금 제일 활발한 부분은 그 영어 레미턴스라 하죠. 국제 송금 엄청나게 활발하죠. 네. 이것이 왜냐면은 어느 정도로 활발한가요? 네. 해보신 분들은 딱 알아요. 왜냐면 이게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넘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 수수료는 5,000원 이내. 네. 뭐 지금은 한 500원, 1,000원 할 거예요. 그 정도인데 이거를 물론 뭐 돈 10만 원, 100만 원 보내는 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보내는 액수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송금 많이 하고 있다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제3세계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사는 사람들이 본국에 송금을 할 때 웨스턴 유니언 같은 거 쓰면은 몇십 프로씩 한 10%, 20% 이렇게 네. 떼가잖아요. 그거를 아낄 수 있으니까 거래소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받고 하면은 훨씬 효율적이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치 이동은 있긴 있는 거죠. 결제라는 작은 마이크로한 방식으로 이동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매크로한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아직 미성숙함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은 CBDC를 하고 있고 이미 이번 그렇죠. 네,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CBDC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인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달러 패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합법적으로 승인이 된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러면 이런 거 생기면 CBDC나 달러 코인이 생기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제3국 송금도 비트코인 사면 1시간 만에 가격이 바뀌니까 그냥 달러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달러를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괜찮겠죠. 네, 네. US 달러 코인으로 보내면 되니까. USDC는 많이 써요. 그쵸? 지금도 많이 써요. 근데 이걸 CBDC라는 명목으로 국가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면은 중앙은행이 이걸 이렇게 해줄까요? 그 의문은 들어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뭐 중국은 이제 할 것 같긴 한데
하고 있죠 금융을- 이미. 그러니까 CBDC 하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송금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경쟁을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풀어준다면 그걸 쓰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나게 쓰이고 있죠. 지금 국제적으로 돈이 오가고 하는데 네,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근데 이게 여기에 제약이 걸린다. 예를 들면 은행이 허가를 해줘야지 갈 수 있다. 수수료를 얼마 이상 내야지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를 쓸 이유는 없어지겠죠. 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랄까요? 네.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비즈니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 송금 말고 또. 국제 송금 말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네. 현재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돼 있는 서비스랄까요? 네. 네. 그거는 좀 사실 민감하면서 어려운 질문 같아요. 워낙 프로젝트들이 많고 뭐 특정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네. 어느 쪽이냐 뭐 이런 네, 거. 어느 어떤 쪽이- 게임을 산업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게임 맞아요. 말고 혹시 뭐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게임 아이템 혹시? 아니면 뭐 네. 일단은 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NFT 쪽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블록체인이긴 한데 코어한 블록체인 기술은 아닌, 그러니까 코어하긴 하지만 뭐랄까 기술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래가지고 확장성이 좋고 기존 산업하고 연관이 잘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아직 물음표가 있는 게, 그러면 얘는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디지털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뭐 전환하고 저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산업과 어떤 가치가 붙일 것이냐, 이런 걸 해결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외에는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굉장히 낭비적인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평생 남아요. 한번 기록을 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블록체인 기술이, 그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이제 운송장 같은 거. 네. 네. 왜냐면 운송장은 한 번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10년, 100년 저장하고 있을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영구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뭐가 좋겠냐 하면은,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신용이라든지, 네. 왜냐면 신용은 사실 인간의 히스토리 평생에 남는 거거든요. 네. 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성, 레퓨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거는 아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은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은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익명성 프로젝트들을 좀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네. 이 부분은 사실 늘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술 이제 초집중, 초연결 시대의 기술하고 좀 반대되는 밸런싱을 맞추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건 규제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너무 세게 말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언제나. 네. 규제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아직은 이제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그 태그를 갖고 보내는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2월인가 뭐 무슨 룰이 생겨가지고 트래블룰이요. 뭐 네. 된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와야 아까 얘기하신 송금이든 뭐든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의 장점이 대부분 다 희석이 되고, 그럼 결국은 변동성만 남은 그냥 트레이딩하는 자산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예를 들어 주식처럼 뭐 회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코인에 대한 뭐 이런 믿음 이런 게 없어지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 산업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른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정부 쪽에서는 좀 더 규제를 할 거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규제가 더 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규제를 잘 풀어내서 이 블록체인 토큰들하고 비트코인 같은 거 하고 이제 거래소 규제, 뭐 트래블 이런 것과 잘 조화를 이뤄낸다면은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도와 공존, 규제와 공존하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는 이 산업이 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남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코인을 좀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채굴해본 사람은 소수이고, 그쵸.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보신 분은 더 소수이고, 그렇죠.
코인 하는 인구 뭐 800만, 900만이라고 하는데 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만 하고 있는 그쵸. 거 아니냐. 이렇게 안 그래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거 미국은 좀 풀리더라도 한국에서 계속 강화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네. 규제가 있으면은 정말 빨리 빠져나가요. 여기는 거래소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디 거래소 이제 출금 못한다, 뭐 아니면 규제 걸린다 그러면은 싹 빠지고 네. 다른 데로 가고.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규제가 세진다 이러면은 이제 여객 거래소로 아름아름 나갈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잡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뭐 그런 여객 거래소면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신원이나 KYC 같은 게 좀 약하게 인증되는 네. 거를 요구할 테니까는 저는 그래서 늘 이쪽 규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적은 가까이 드는 게 낫잖아요. 네. 정부도 세게 누르는 것보다 적당히 누르면서 가까이 두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 얘기를 가장 강하게 했던 게 익명성 코인 제한할 때 네. 그때였는데 그 익명성 코인을 우리가 익명성이란 위험 때문에 자금 세탁 위험이 있다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 다 퇴출을 시켰어요. 한국 거래소에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이었던 게 거래소를 거치면 익명성 코인의 익명성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는 추적의 포인트가 잡히는 거란 말이죠. 훨씬 더 양성화가 되는 건데 그걸 음성화시킨 거예요. 지금 퇴출을 한 거는. 네. 근데-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가 거래소의 거래가 서버에 남아 있으니까 그쵸, 네. 찾아낼 수 있는데 거래소 거래를 안 하고 밖에서만 거래를 하게 되면 익명의 거래만 계속되니까. 제가 들은 게 옛날 엠번방 사건 때도 뭐 네. 익명성 코인 모네론과 지캐시를 썼는데 어떤 좀 모르는 사람이 거래소에서 그걸 보내가지고 잡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익명성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실수로 거래소 거쳐가지고 다이렉트로 보낸다든지 네. 좀 추적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게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 액수가 맞네? 딱 맞네? 이러면서 잡아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잡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익명성 코인 그냥 두고 있거든요. 차라리. 아. 예, 오히려 그냥 라벨링만 잘해라 이런 정도로 놔두고 있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죠. 이거죠. 네. 네. 근데 이 전반적인 블록체인 산업도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뭐 디파이든 뭐 NFT는 뭐든 그냥 규제 안 맞는다고 아예 없애버리거나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적당히 눌러서 옆에 두면서 언제든지 위험한 경우는 이제 딱딱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맞춰놔야지 예, 과하면은 오히려 멀어진더라고요. 네. 지금 그 시청자 댓글로 트래블룰이 뭐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제가 그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금의 이동의 추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은행망 스위프트라고 있는데 국제 은행들끼리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거를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놔라. 그래야 만약에 자금 세탁 문제가 생겼을 때 범죄자를 찾아가서 요 거래는 범죄다 잡아낼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게 설계된 게 있고 그리고 거래소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버리면 개인 지갑에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네. 개인 지갑이 누구 지갑에 넣는 건지를 그게 은행 같은 경우는 A에서 B 은행으로 보내면 이게 누구 건지 확인이 되지만 코인은 개인 지갑에 넣어놓으면 막말로 제가 제 지갑에 넣는지 아니면 한상희 의원님 지갑에 넣는지 아니면 실수로 모르는 사람 지갑에 보냈는지를 모르니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추적을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거 또는 다른 거래소에 보내는 걸로 해도 이렇게 이제 쭉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이 있나요?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요. 네. 이거는 그 보내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보내는 사람 보내는 역량이요? 보내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추적이 힘들게 꼬아버리는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지갑을 쓰면은 뭐 코인 믹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불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물론 불법적인 일을 사용은 불법인데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쓰면은 금방 추적이 되죠. 1비트 들어 1비트 아니고 뭐 2비트 들어왔는데 여기서 2비트 나갔네 어디로? 갔네 이렇게 추적 하다 보면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술을 이해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는 계속 강해지는. 근데 그 트래블러도 네. 목적 자체가 돈 세탁 방지하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라벨링을 하고 추적을 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근데 범위는 사업자 간으로 법적으로는 범위는 돼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 지갑까지 하는 거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한때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 꼭 이제 이쪽 사람들 하는 얘기 있죠. 그리고 현금은 어쩌고? 현금은 추적 안 되는데 현금도 다 할 거냐?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막 CBDC를 할 건데 이래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난처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뭐 예술품도 그렇고요. 뭐, 예술품이 더 심하죠. 네. 다양한 자산들이 사실 뭐 이름 붙여서 거래되는 게 아닌 자산이 꽤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디지털이 빠르고 그렇죠. 이 시장이 인기가 많으니까 또 그렇죠. 네. 더 정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문가시니까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 보니까요. 뭐 요즘 사람들 관심 많은 디파이라던가 또 NFT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빠르게 좀 한번 네,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왔어요. 뭘 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뒤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블록체인이 그냥 많이 크고 있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런 거 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하루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에서만 거래되는 액수가 12빌리언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쵸. 이더리움도 꽤 크고 그리고 기관 진입도 많이 돼 있고요. 지금 7%, 7.2%. 제가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7%였거든요. 7.05%. 근데 0.2%가 올라왔더라고요. 비트코인 전체 지금까지 네. 발행된 거의 7%를 네.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네, 거죠. 1850만 개, 현재 그 정도 중에 150만 개 정도를 네.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얼마 전에 10만 개였는데 지금 12만 5천 개로 됐고 더 샀더라고요. 빠질 때. 네. 뭐 스퀘어, 테슬라, 뭐 넥슨 이런 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산업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2009년 등장했을 때는 위에 보시면 기껏 너드들이 주로 이거를 썼다기보다 여기에 열광을 했다면은 13년 정도 돼서부터는 얼리 어댑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저 같은 사람, 좀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일부 블록체인 기업, 예를 들면 뭐 테더도 2014년인가 5년에 생겼고 그런 기업들이 이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더리움도 이때 생겼고 그러고 이제 2017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보는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때부터 개인 레벨에서는 일반 대중으로 확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기업은 이제 조금 선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한 마이크로 스트레지, 뭐 스퀘어, 뭐 테슬라 이런 데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작년에 엘살바도르 들어오면서 일부 국가들이 들어오고 요즘 지자체들도 들어오죠. 이게 뭐 아까는 어디였죠? 어느 스테이트가 됐는데 아리조나였나 어디가 됐는데 이렇게 미국 스테이트도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냐 보면은 그러면 이제는 좀 기업은 우리가 개인이 얼리 어댑터에서 대중으로 확산된 것처럼 기업은 좀 더 일반적인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발점이 이제 게임 부분인 것 같고 처음은 네.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블록체인이 빠르게 확산이 될 거로 보이고요. 기업 레벨에서 국가들은 일반 국가는 아니지만 좀 선도 국가들이 좀 더 될 텐데 선도 국가라기 좀 애매한 게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화폐 경제 시스템이 약한 국가들부터 들어오니까는 네. 이제 좀 그런 뭐 아까 말한 엘살바도르, 뭐 파나마 뭐 이런 데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왔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개인 레벨에서 많이 온 거고 기업 레벨로 가면 앞으로 더 많은 게 남아 있고 그렇죠. 국부 펀드나 국가 레벨로 가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너무 희망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희망을 품을 거면 크게 품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실제로 거래소가 아니라 음. 내가 지갑을 얼마나 써봤냐 이건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항상. 네. 혹시 갖고 계세요? 네, 개인 지갑?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지갑은 없습니다. 그렇지, 거래소는 네. 있으시고. 거래소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현실이고 네. 이제 좀 많이 아주 나가죠. 옛날에 있던 메타마스크는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네,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아주 소액 테스트해봤던 거는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다 있었어요. 가치 레이어 부분, 가치다 이거는 가치를 잡는 거다라고 하고
블록체인이 이제 뭐 트러스트 시스템이라는데 되게 너무 좋아하는 말이어서 좀 놓치기 싫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Don't Trust Verify라고 하는 부분. 이 업계에서 거의 황금률에 가깝거든요. 네. 이 니키가 뒤에 이제 뉴욕키 나추럴 코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너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네 자산이 아니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뒤에 여기 안 넣었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나 이거 뭐 이러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비밀번호 찾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말이. 비밀번호인데 내 비밀인데 왜 남이 찾아주지? 네, 이 말을 저도 옛날에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고 지금도 물론 아무 때나 갖고 하긴 하지만은 근데 비밀번호 내 비밀은 잊어버리면 못 찾는 게 아닌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이런 사회에 와버린 거예요. 비밀번호인데 남이 찾아주는 대형 플랫폼 기업인 이런 데가 찾아주는 사회가 됐고 이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주권이죠. 어떻게 보면 소버리니티를 하죠. 주권을 많이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주권, 주도권, 주도적인 주권, 자치권 이거를 가져오자. 물론 이 사회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찾아야 하지 않겠냐. 적어도 이 흐름에 반대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이런 게 95년에 저는 이제 95년에 고3 92년 대학 1학년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 내비게이터를 써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세상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스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나라, 우리가 주권을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96, 7년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근데 결국 이게 구현이 된 건 2000년대 후반에 와서 됐잖아요. 그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그때 더 어려가지고 역사적으로 궁금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제 기억에 저도 사실 공대를 나왔는데 그때 형들이나 막 되게 약간 긱 너드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맞아요. 자유고 뭐 막 그래 막 짜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토시인가 그 아저씨가 이제 통화의 뭐 독립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 10년 동안 그거를 뭐 프로그래밍하거나 이런 기술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옛날에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때는 그게 없었을까? 근데 왜 갑자기 2009년에 생겼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좋고 꼭 필요하고 뭐 verify 어쩌고면 필요했을 때 바로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필요했는데 10년 후에 생겼다.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그게 그냥 단순한 변동성으로 인한 거였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는 네. 그냥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못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까지 도달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 번에 뚝 하고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네네. 물론 이걸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실제 이 설계하는 과정에는 이런 거를 되짚어 본다면은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이런 걸 창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0년 동안 절차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 방에 퍽 나온 네, 거죠. 네. 뭔가 비슷한 건 있었어요. 해시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골드라든지 여러 가지 네. 시도들이 쌓이다가 네. 그것을 엮어가지고 딱 만든 게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별의 암호학이 발전하고 분산 데이터도 발전하고 교소 기술들은 다 있었는데 예. 요걸 합해서 하나로 나온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이거를 이 그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점점 동참하게 하는 계기가 돼서 비트코인 처음 딱 나올 때 그 첫 번째 블록에 2009년 1월 3일 그쵸. 타임스.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맞아요. 네. 갑자기 영국이 네. 2차 구제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그 기사가 맞아요. 나왔죠. 그 뉴스를 거기에 하필 박았다는 거죠. 첫 네. 번째 블록에. 그래서 구제금융을 하고 계속 돈을 찍어낸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 뛰어든. 물론 호기심에 의한 코딩 개발자가 초기에는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단이 없었다 이런 거. 더 재밌는 게 네. 지금 말한 이 뭐 일렉트릭 커런시라는 이런 게 디지털 커런시가 나온 게 93년도에 사이버펑크 매니페스토에 나와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익명성, 뭐 그다음에 갑자기 뭐 PGP 같은 그런 것들 네. 인증하는 거, 뭐 개인이 사생활이 보장된 이메일
디지털 골드 네. 이런 거, 디지털 뭐 커런시 이런 게 우리는 개발한다라고 하고 대놓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93년 아까 말씀하신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네. 네. 정신이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사 길다라는 굉장히 거죠. 긴 그러니까 거죠. 갑자기 그냥 변동성이 커졌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나온 건 아니라는 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돈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죠. 네. 거래소가 첫 번째 거래소가 어디죠? 이름도 뭐 기억 안 나는 빚 어쩌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소수가 거래했던 네. 거였고 본격적으로 대중이 투자한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초반부터 그런 게 네, 아니었던 마운틴 곡스가 제일 처음에 많이 그쵸. 이슈가 됐던 네. 그런 거래소였죠. 결국 그러면 월드와이드 웹이 언제 생겼죠? 처음에 그게 60몇 년인가 그래. 뭐 아무튼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인터넷에 30년 걸렸는데 그렇죠. 이것도 비슷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 쪽 보면은 저 방금 말씀하신 얘기 많이 해요. 옛날 좀 이렇게 저같이 연식이 있는 분들은 넷스케이프 기억하냐? 네.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 넷스케이프. 회사 이름은 있죠. 넷스케이프. 맞아요.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예, 내비게이터. 예, 네. 기억하냐? 우리가 딱 그거 보고 있는 거다. 블록체인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네. 뭐 NFT 허접해 보이는데 그거 보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 애플 페이지 딱 보여주면은 기겁을 해요. 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페이지가 다 네. 있냐 이러는데 지금 애플 페이지 너무 예쁘잖아요. 네. 저 아마존 옛날 아, 아마존 그러니까요. 사이트.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네. 음. 그런 시기라서 좀 나름대로 낭만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누적이 된 네. 거지 어느 순간 팍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좀 많이 얘기하고 좀 좋아하는 개념인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실물이라는 말도 저는 해요. 디지털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고요. 네. 컨트롤 Z가 안 되는 음.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런 물통이나 이런 것도 엎질러지면 못 담고 뭐 그러잖아요. 한번 강화 뒤집지 못하고 복제 안 되고. 근데 디지털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네.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막 시간도 되돌리고 물건도 복제하고 이러는데 블록체인만은 그걸 못하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는 얘가 독특한 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건 뭐 사토시 나카모토의 사고 실험은 나중에 한번 유명한 게 넘어갈게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보니까는 9위 자산이더라고요. 규모를 보면은 1트릴리언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고, 예, 은을 넘겼다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자산인 거, 에너지 전환에서 만든 자산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예. 어디를 누르면 어디를 막아도 얘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래소가 없어지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래소 없던 시절에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거래소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인끼리 만나서 하죠. 메신저 개인끼리 만나서 하고 그 전 단계가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메신저로 거래를 해요. 네. 네. 그것도 막으면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거래 로컬 비트코인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거래를 해요. 이걸 못 막아요, 진짜. 그리고 뭐 그럼 인터넷 막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코드에 넣어놨어요. 익명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그 ISP 막는 거를 회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넣어놨더라고요. 못 막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영악한 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겉으로. 뭐 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도 않고 네. 비트코인 탱루트 적용은 하는데 익명 프로토콜 적용한 거 막 그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막혀 보면은 그때 깨닫겠죠.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게 막아 보면은 막았다 이러는데 갑자기 아름아름 뒤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채널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미 진행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과 이 디지털 자산을 다 좋아하는 입장인데 제 의견은 아니고요.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제가 빵 터지면서 공감한 얘기가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바이러스 같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못 네. 잡고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가지고 더 많아지고 맞아요. 복제 약간 비슷한 코드 복제로 새로 생성되고 네, 이 진화하는 게 맞아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 같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있는 게 다 그렇죠, 사실. 정보도 바이럴하게 퍼지고. 네. 맞는 정말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거. 네. 잡으려고 할수록 변이가 계속 생긴다. 그쵸, 뭐, 네. 네. 그러다가 생각보다 덜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네.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강제력을 사용해 탈취가 불가능하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게 물론 탈취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정신적인 강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 마이클 세일러가 비유한 건데 금은 되게 폭력과 연관이 돼 있다. 이건 물리력을 사용해가지고 뭐 잉카 마야를 정복해가지고 금을 다 빼온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이러 가지고 탈취를 할 수 있는데 이 코인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코인을 갖고 있는데 제 걸 뺏으려면은 이제 저를 죽여도 뺏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저를 죽이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나 이런 정보가 사라지니까는 그럼 저를 잘 구슬려가지고 바게닝을 해야겠죠. 회유를 해가지고 받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고문당하는 거 그런 네. 건데 그럼 차라리 죽어버릴 이러고 이제 하든지 네. 그건 누가 버티는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 물리적인 강제력을 써가지고 탈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산인 거죠. 네. 근데 그 소유주가 죽으면 사망하면 그 자산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못 쓰게 된 게 몇 %죠? 뭐 혹시 200만 개가 아시나요? 300만 개가 꽤 많아요. 엄청 네. 많다고. 10%가 넘네요. 네, 10% 넘어요 이게 네. 지금. 사토시 그거 포함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런 양이 많아질 건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다가 운 좋게 누가 그냥 지가 만들었는데 정말 우주에 뭐 우주의 기운이 몰려서. 네, 진짜 우주의 기운 이게 10의 78승의 1위가 그러거든요. 네. 우주의 총 원자 수가 10의 80승인가 그래요. 10의 80승. 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원자 중에 뭐 한 100분의 1, 만분의 만 개 중에 하나를 만 개 중에 하나? 2에 256승이죠. 그게 10의 78승 10에 78승. 네. 그러니까 우주적인 숫자예요. 우주에 있는 총 원자의 수예요, 거의. 그거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딱 집었는데 우주에 있는 특정한 원자를 집을 확률인데 네. 예. 그전 확률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토시 지갑이 안 늘어진다. 뭐 그래가지고 찾는 경우가 글쎄 인류 역사에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갑자기- 말씀하신 거는 뭐 이슈가 되긴 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아직은 하고 사람들이 지내고 있어요. 워낙 네. 좀 그 개수 줄어들고. 그래서 뭐 더 커지고. 소중하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없어진 게 알게 모르게 꽤 많죠. 음. 이런 거 이제 디지털화적인 저장인 게 이게 금괴 이거도 1조인가 1조 8천억 정도 되는 금괴인가 그랬고 네. 이 하드웨어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은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이고 아까 말씀드린 막으니까는 메신저로 마취앱으로 거래를 하더라. 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일. 채굴을 막았더니 채굴기 이거 해외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하더라 하고 이거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틀어지나 모르겠네요. 이거 중국인데 중국 같은데 이 계곡에서 수력 발전해가지고 채굴기 돌리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네. 못 막아요. 음. 예, 진짜 막을 수 없는 재산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키 말면은 물리적인 탈취가 그러니까 모르면 개인키 모르면은 탈취가 안 된다. 옛날에 할 때 이게 제가 이런 다른 거 넣어놓고 조금 X 넣어놓고 그냥 있으면 내가 빼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번에 안 했고 네. 네. 그쵸. 이런 화면 보고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찍어가요. 가져가죠.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디파이 얘기로 이제 아까 궁금해하신 거 넘어가면은 이게 디파이는 분권화된 금융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현재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기술을 통한 금융 권력 잠식이 아닐까. 그래서 디파이가 좋긴 한데 또 유망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규제라는 이슈를 더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가 커지니까 규제 당국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디파이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왜냐면은 금융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규모가 커지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네. 자산이 다른 자산과 뭐 이런 뭐 유동성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유동성은 역시 이 달러를 코인화 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기상으로 봐도 스테이블 코인이 큰 게 2018년, 9년 정도에 많이 컸죠. 처음 15년인가 4년에 등장을 했다가 그러고 20년에 이제 그걸 등에 업고 디파이가 큰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블록체인 거래소 있었어요.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작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커지니까는 굉장히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제 디파이도 성장을 했고요. 좀 옛날 된 자료긴 한데 계속 예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고 왜냐면 NFT 때문에 좀 그렇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래프예요. 이거도 아마 지금 훨씬 많을 거예요. 아웃데이트된 자료이긴 한데 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빌리언 레벨로 네. 되고 있다는 거. 저게 피크에 뭐 한 150조 수준까지 갔다가 빠져도 100조 원대는 네, 계속 지금 이게 있는데. 113빌리언인데 그쵸 150조 네.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150조 달러인 거잖아요.
아니다 150조 원. 네. 네네. 110 네네. 네, 110빌리언 네네. 이 정도.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시장, 증권이나 이런 자산 시장이 되면 아직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1년 뭐- 만에 100조 생긴 건 엄청나게 큰 거죠.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이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렇고 문제는 이 자금들은 이제 전 세계를 떠다니는 자금이라는 거죠. 전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장표에 써주신 말씀에 마지막에 현실 세계의 경제와 블록체인 경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아, 예.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의 모든 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다라고 했는데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100조 원씩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그렇죠. 생겼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네, 네, 맞아요. 교수님의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쓰신 표현이신가요? 아, 네. 네. 다 직접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한 NFT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혁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확장성에서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요거 근데 파일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그냥 받을 수 있더라고요. NFT 요 네. NFT 이게 한 60이더 했던 것 같은데 60이더요. 네. 근데 디지털 파일은 가질 수 있어가지고 네. 착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죠. 받은 이유는 네. 이거를 갖는다고 너가 베타적인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건 아니다. 네. 이거의 서명 뭐 아니면 상징성만 갖는 거다. 그래서 소유권을 써주는 거지 저게 실물을 그럼요.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냥 네. 뭔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저도. 그냥 저는 그때도 그분 나오셨을 때 얘기한 게 네. 저는 그냥 어디 가상 세계에 가서 자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에르메스 짝퉁백을 들고 있는데 그쵸. 내 건 진품인 거죠. 그래서 나 상징성인 진품 있다고.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그냥. 이제 이런 흐름도 있어요. 제가 보는 흐름 중 하나가 처음에는 아까 말한 에너지를 가치로 전환하는 물리학적인 가치 전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게 ICO, 그다음에 디파이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나름대로 금융 서비스들이거든요. 서비스를 가치로 전환하는 게 핫했다가 NFT로 보면 뭐가 되냐면은 만족감, 네. 사회적 가치를 전환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블록체인의 가치라는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이 NFT 같은 사회적 가치 전환은 미술품이나 컬렉팅 카드 같은 좀 고차원적인 산업이잖아요. 네. 컬렉터블 카드도 되게 알고 보니까는 되게 고차원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벌써 조달을 했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고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NFT는 텍스트보다 이제 그래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에르메스 가방이라는 거는 에르메스라는 그 컨텍스트가 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가방 자체의 그렇죠. 가죽의 아무것도 질이다.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전 맨날 수석에 비유하도록 합니다. 네. 수석은 그렇지. 돌이잖아요. 가치 없는 돌인데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돌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그래서 이건 NFT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마미손이라는 아시는 그 래퍼가 하는 네. NFT인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가격이 너무 재밌어요. 낙찰 가격이 11.18 왜 그런 거예요? 2차 가격 다 보면 중간에 18 들어가 있어요. 욕이잖아요. 욕. 여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요? 예, 문화인 네. 거죠. 래퍼들의 문화처럼 약간 이거에 호응을 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여기 담아냈는데 전 그래서 이 작품의 상징성은 가격이 있다. 제가 이 아니 얘기를 외국 애들도 이거를 알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넣은 것 한국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많이 넣는 네, 거죠? 외국 애들은 다른 숫자 넣는 거 있나요? 안 넣은 갑자기 모르겠는데 아직 궁금하네요. 처음 들었어요. 그거는. 네. 네. 요거도 제가 다운받았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네. 그리고 NFT가 크고 막 된 이유는 사실 블록체인 시장이 돈이 많아져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 이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은 이거도 빠르게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옥석이 가려질 거고 네.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지금 NFT 시장의 느낌은 옛날 ICO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물론 잡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실패했을 때 이 플랜 B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잘 잡으시면 굉장히 크게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법정화폐 채택을 해가지고 국가로 확정이 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국가들은 화폐 정책, 뭐 재정 정책이 약한 국가들이었다. 그래서 훨씬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그 리프로깅 현상이라 하잖아요. 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페이 같은 게 빨리 발전한 것처럼 중국이 바로 디지털 페이로 네. 간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인터넷도 서비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뭐 라디오랑 놓고 보면 정보 전달하는데 라디오면 되지. 인터넷이 왜 필요해? 뭐 녹화 레코더면 되지. 녹화기 비디오 녹화하는 거면 되지. 왜 인터넷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을 하나의 정보 레이어, 정보 네트워크로 보면은 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하나하나 떼놓으면 되게 약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결제?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또 뭐 있죠? 뭐 별로 없으니까 디파이? 그냥 뭐 거래소 훨씬 나은데 그냥 증권에 빨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지만은 통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과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시스템과 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아놓고 가치라는 네트워크로 본다면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인데 글로벌한다는 걸 자꾸 놓쳐요. 네. 인터넷도 글로벌하잖아요. 인터넷을 한국형 인터넷, 뭐 한국에선 쓸 수 있는 인터넷 만들지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아니까. 네. 근데 블록체인은 왜 자꾸 우리만 쓰는 인터넷, 블록체인, 한국 블록체인 이런 걸 만들려 하냐. 물론 인트라넷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인트라넷인 거죠. 인터넷이 아니라. 블록체인도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건 혹시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한국 스타일 옛날에 한국이 와이브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쵸. 위피랑. 원래 한국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 모든 걸. 그러다 잘안 이제 되지만. 뭐가 바뀌어서 애플 들어오면서 네. 와이파이가 들어온 것처럼 네.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좀 잘 머리가 돌아가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물리 법칙이거든요. 하나의. 그래서 가치에 대한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자의적일 수 없는 법칙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치, 경제 가치를 담당하는 레이어로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거래를 담당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NFT 같은 거 아이템이라든지 뭐 컬렉터블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거고 앞에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신용, 뭐 신원, 이력 이런 것들 레퓨테이션이 추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원래 그 스마트 시티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말고 좀 사실 스마트 시티도 제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좀 장기 비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이 나중에 스마트 시티가 될 정도의 기술이 되어 있을 때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뭘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 정도 보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시티의 그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백업하는 부분이죠. 보안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좀 안전 장치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거버넌스의 영향을 제일 클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의 많은 부분은 사실 블록체인이 그렇게 효율적인 게 아니거든요. 뭐 물류라든지 뭐 다른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데, 물론 그 안에서 거래 같은 거,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 거버넌스, 예를 들면 투표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다오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부분들은 블록체인이 많이 성장하면 이제 그때 제대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되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시범 사업한 것도 있고요. 네. 네. 스마트 시티까지 엮어서 보니까 앞으로 블록체인이 쓸 수 있는 게 꽤 많아지지 않을까 상상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꾸준히 학습하면서 교수님도 또 종종 뭐 모실 수 있으면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처음 나와주셨는데 늦게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료도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연합 인포맥스 게시판에서 자료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대학교의 조재우 사회과학부 교수님과 2부 함께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